우리가 좀 치욕을 겪었던 아, 그 시기를 많이 보고 왔죠 저희가. 그렇죠. 예. 당시의 범죄자였죠. 어떤 의미로는. 실정법을 위반하신 거니까 당시에 일본이 만든 법을. 병탄, 여기서 탄자가 집어삼키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좀 느낌이 좀 완전히 다르네요.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의 그 병탄이 합법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한일 기본협정이라는 건데 1910년에 한일 병탄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사실상 무효다. 이제 문제가 이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문본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Already, null and void. 이제 한국에서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다. 아예 일본에서는 그때는 합법이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히로부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때 일대 통감으로 왔으니 그러니 저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죽였을 때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범죄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저 조약이 무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정을 봐야죠. 일본이 다 몰아놓고서 찍어라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최초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문을 연 사람이 이완용이래요. 아,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씩 마음을 바꿔서 8명 중에 5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목에 칼이 들어서 죽었어야 돼. 이렇게 억지로 했으면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문제가 됐을 텐데. 침략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항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일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실 사람들이 자결을 하고 의병이 일어나고 그분들 전체를 우리가 범죄인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나라를 지킨 사람으로 만들 건지 합법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건데 전제군주제라고 대한국 국제라는 1899년에 완전 더 센 거 우리 만세 불변인 전제군주국이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왕만 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들이 동의하고 황제만 도장 찍으면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깨인 사람들은 이 다 국회가 없어서 그렇다. 맞아요. 왕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죠. 대한제국의 황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의 황제에게 넘겨준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미 일본은 1904년부터 군대가 서울에 진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수순을. 그렇죠. 힘이 없는 거는 그때 당시 뭐 그랬다고 최소한 문제는 뭐냐면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왕실 조선 왕조에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무능해서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든 거죠. 그치? 김인년 3월 1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예.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에요.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 경찰에 연행도 돼요. 그래서 3월 5일인가에 이화학당에서 좀 힘을 써서 빼줍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그냥 다시 또 고향인 아우네 장터에서 한 3,000명이 4월 1일 날 또 만세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참가를 하셨죠. 위험합니다. 안 돼! 안 된다! 제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판결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2심 판결문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위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 이건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법 위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요죄예요. 판결문의 결론이 주문입니다.
피고 유관순 등은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원래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네. 3년형으로 감형을 네. 겁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 가운데 령, 제1호, 구 한국기, 한 깃발은 이를 몰수하고 1호라는 거는 이제 압수 물건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만든 거라서 몰수합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거거든요. 이 판결문 전체에서 한 문단 전체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피고 유관순은 3월 1일에 조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동년 4월 1일에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 저희 오늘 순대 먹었던 그 예, 병천 거기, 순대의 예, 병천이 여기군요. 네네. 네. 게시를 이용해서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조선 독립 만세라 외치고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치안을 방해하겠다. 핵심은 정치적 목적으로 불온하게 선동하고 교사해서 치안을 방해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전날에 여기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도 올렸다고 그래요. 이 거사를 이제 앞두고 네. 예, 다른 사람을 또 결집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범죄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냐면 단체가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는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발검을 해서 네. 그래서 즉사가 19명이에요.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어요.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 그 총을 막 쏘는데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분이 나가서 총을 잡은 거예요. 예. 그 중에 유중권 어른이 피해자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군중이 피해자를 둘러매고 유관순의 아버지를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로 몰려간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기세를 조성하며 군중은 소요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유관순의 한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때 총을 쏜 헌병들은 조선인인 건가요? 쏜 헌병이 헌병 모조원 맹성호라고 이름을 보니까 조선인 같아요. 이 중에는 조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 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음. 이런 식이잖아요. 네. 뒤에 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보세요. 아,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걸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 피가 우리 아버지의 피였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도 3년형을 줬다라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지금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치안 방해죄는 보안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줬다 하더라도 붙잡고 흔들고 살려고 가슴에 매달린 거 가지고 3년 더 받은 거예요. 판결문 자체와 양형이 말이 안 되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일본인이 판결한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썼을 거죠. 斎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お前も半分に減刑されるだろう。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감
유관순 열사가 실제적으로 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기록이 돼. 네, 네. 유관순 열사는 하여튼 그냥 보통 분은 아니고 그냥 3.1 운동으로 이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월 1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해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 이웃들도 다 들려서 같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시계를 되돌려 가도 힘센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나라들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그래서 국제법에 희망을 걸었죠. 되게 현명한 방법? 방법. 네, 그때는 이제 3.1 운동도 국제법에 베이스를 두고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그건 국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외신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수립해요. 그리고 임시헌장 10조를 발표합니다.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이거예요. 3.1 운동을 하면서 이 200만의 이 국민들이 온 팔도에서 일어나서 이게 내 나라를 돌려달라 하면서 이 나라가 내 거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바탕으로 입헌군주국 하는 것도 목표였던 그 나라가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거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민족의 저력인 게 나라 뺏기고 9년 만에 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그때 나라가 없었던 거죠. 물론 나라는 없었죠. 3.1 운동은 민주화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일 운동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저도 희생을 많이 알았네요 오늘. 네. 치러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제주 4.3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고 중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이렇게 평화공원도 보고 또 기록도 찾아보고 4.3 보고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걸 경찰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젖먹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속 한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총 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어?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들도 들어오고 그냥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네.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일단 내려오라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아 설마 죽이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무장대는 이 안에 있는 거죠. 무장대와 이제 토벌대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쫙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참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내고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어떤 여자를 지목해 끌어냈습니다.
25세쯤 되는 임산부였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학중학생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그게 처음으로 사실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 사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용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그 다예요.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은 무죄?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 먹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네, 서류를 그래서, 작성한 거네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